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가장 잘 챙기시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좀 어떠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코스피 차트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음봉들도 보입니다. 지금 몇 거래일 연속 음봉이 발생했었죠? 2, 4, 6에 8. 8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했어요. 즉, 최근 2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항상 멀리서 보면 좀 다르죠. 멀리서 보면 다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있죠.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중 2024년의 최악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금지 이후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때가 공매도 금지였죠. 공매도 금지 당시에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다 되돌려 주는가 싶더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심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사실 뭐 공매도가 상승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이긴 해요.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사라졌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럼 공매도 금지를 하면 시장이 계속 상승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조정도 보이죠. 앞으로 교훈이 있겠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로켓처럼 상승하진 않는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때 당시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지금 시장 전체에 적용이 됐지만 개개별 종목에 적용될 때도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공매도 금지 기간이 되더라도 뭐 하한가를 간다거나 지속 상승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매도 금지, 왜냐하면 그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걸렸다는 건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종목에는 악재가 끼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종목이 공매도 금지가 된다고 해서 상승한다면 그 얼마나 마법 같은 묘약이겠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의 시장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게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폭락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즉,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지만 하방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대기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지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고점을 돌파했고 지난 고점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 하락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상방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불편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사뭇 다르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코스피보다 약할까를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약한 거죠. 2차 전지 한때는 코스닥이 더 강했잖아요. 왜?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2차 전지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2차 전지주는 끝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렸을 때 욕 퍼 세컨드로 진짜 초당 욕을 하나씩 먹었지만 현재는 2차 전지가 애물단지가 됐죠. 이 모든 종목과 섹터는 똑같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예외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어떤 예외가 있었죠? 시장을 뒤흔들 만한 예외가 어떤 게 발생했었죠? 즉, 예외라고 하면 이때까지 추세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신규 상장주가 300% 상한가를 찍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추세가 끝났고 거래량 등 재료 등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봐도 끝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는 거죠. 이게 공매도 금지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또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겁니다. 키 맞추기는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사람들의 저평가주가 어디 있지라는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게 키 맞추기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AI, 로보틱스, 바이오,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2차 전지는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 영향을 받고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에코프로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죠. 예전에 큰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단기 스윙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손해권에서 보유하고 관망 중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멀리서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게 있겠죠. 여기서 상승을 했었잖아요. 옐로우. 상승 추세를 그렸습니다. 상승 추세. 맞죠? 대충 그릴게요. 일단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트랩 스윙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추세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켓 뚫은 다음에 이렇게 추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봤을 때 이 기간만 봐도 이렇게 기간이 좀 걸리겠죠. 추세에 복귀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구를 못하고 악재가 발생하면 헤드앤 숄더를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지지선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보더라도 그 중간에 고난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양지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추세는 이때까지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ETF의 중기 스윙 이상의 투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내죠.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잘난 펀드 매니저도 S&P 500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조지표가 좀 수렴하고 있어요. 보조지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스피 주봉 기준으로 RSI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기계적인 매수세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뉴스입니다. 1월 코스피가 G20 중에 최하위다. 16년 만에 최악의 출발을 했다. 뭐 등등. 뭐 배당 차익 매물에 뭐 반도체 약세 등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올랐고 튀르키, 일본이 있네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24년 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쏘쏘, 독일 쏘쏘, 유로존이 쏘쏘죠. 근데 한국이 최악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데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역사적 그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의견은 일단 전체적인 시장, 우리 한국 시장이 되돌림 현상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되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돌림이래요.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 그냥 일단 언론에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약세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무의미한 얘기. 이런 가운데 향후 코스피 지수의 향방을 정할 결정적 요소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진짜 무의미한 공허한 메아리죠. 이때까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실적이 영향을 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내재 가치, 실질적인 가치가 동반이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할 결정적 요소가 실적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건 물이다. 약간 이런 얘기랑 똑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15일간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죠. 상승했다, 하락. 여기 뭐 좀 이렇게 상승하다, 하락, 반등. 상승, 하락, 반등. 상승, 하락, 반등. 상승, 하락, 조금 반등. 상승, 하락, 반등.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반등. 뭐 상승, 하락, 반등. 상승, 하락, 반등. 상승, 하락, 초반등. 자, 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한국은 반등을 못했어요.
반등을 못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상승 하락을 겪고 전체적인 흐름의 그 궤가 비슷하지만 얘들은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만 반등을 못했습니다. 씁쓸하죠. 3개월물도 안정되고 있고 유가도 안정되고 있고 금값이 조금 오르고 있죠. 일단은 24년의 화두가 금리, 공매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3개.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3개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금리는 뭔가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금리 인하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 상승은 끝났고 이제 금리 상승이 끝났으면 하락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화두일 거고, 그 다음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코스피의 가격 결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실적도 아니고요. 저는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게 24년 화두일 거예요. 진짜 나중 되면 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같이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 리캡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언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23년에 바닥을 찍을 때 언론은 정말 흑빛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고, 예전에 폴 볼커 시절처럼 금리가 로켓 상승할 수도 있고 시장은 그때 망한다.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막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부터 상승 추세로 보고 우린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드릴 때 언론은 계속해서 시장은 망한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 정말 앞으로의 시장은 어려울 거고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지나간 얘기를 계속하는 건뭐 언론이나 다른 전문가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일단 작년부터 지속 강조했던 게 저는 AI, 로보틱스,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키워드들이죠. 그러면 연간 베스트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2024년 상반기 유망 섹터로 뽑은 게 제약 바이오, 반도체라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안 해도 될 말이에요. 반도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았다는 건 한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겁나긴 합니다. 일단은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저는 대부분 매집했어요. 말씀 계속 드렸었죠. 홀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바이오는 정말 2024년에 큰 화두가 될 겁니다. K바이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뜬 기사죠. 허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국 나스닥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한국 바이오 시장에 색다른 시선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명받는 바이오들이 많을 거예요. 뭐 외국 기업을 만났다, 라이센스하고 논의가 된다, 이런 얘기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 최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선물 ETF랑 현물 ETF랑 무슨 차이가 있길래 지금 이 현물 ETF가 조명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 선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저한테 지금 없는 겁니다. 선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추였죠. 배추밭에 가서 이 배추 나중에 자라면 내가 사겠다라고 미리 대금을 지불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비트코인 선물 ETF도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은 없으나 요 가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물 ETF는 진짜 현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물에 투자를, 현물이 있어야 돼요. 현물이 있는 ETF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부담이 없겠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ETF로 만들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었겠어요. 저렇게 크게 상승하는데. 근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명분이 생겼죠. 왜? 자산 인정받았잖아요. 이 상품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가상자산 기반의 ETF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때마다 기계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지속해서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었는데 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그래서 ETF 현물 ETF 떴네 라고 이렇게 가져할 만한 상황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찬스를 줄 겁니다. 저는 최근에 그 현물 ETF가 나오고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비중을 좀 줄였어요. 하지만 좀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